그는 가난했으며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막노동꾼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환경을 탓하고 누구는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는 모두가 한계를 선언한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세계적 기업을 일군 인물이다. 그의 이름은 정주영. 이봐, 해보기나 했는가? 라는 단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그의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력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를 써내려갔다. 1915년 강원도 아산에서 태어난 정주영은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싸워야 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 졸업도 하지 못한 그는 늘 더 나은 삶을 꿈꾸었다. 젊은 시절 그는 쌀가마를 나르는 인부로, 막노동꾼으로, 심지어 쌀 배달부로도 일했다. 하지만 그는 늘 한 가지를 생각했다. 나는 이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첫 번째 도전은 도망이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집을 나와 서울로 향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웠고 배고픔과 싸우는 날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다시 넘어져도 또 일어났다. 그는 늘 어떻게든 된다는 신념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하며 경험을 쌓은 그는 결국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고 기술을 배우며 점차 사업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은 돈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자동차 정비소를 열었다. 그렇게 정주영의 첫 번째 성공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시작되었다. 1946년 그는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사업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당시 자동차 정비소는 많았지만 그는 남들과는 달랐다. 단순히 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개조와 성능 개선까지 도맡아 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능력,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성공 요인이었다. 이후 그는 더 큰 도전을 위해 건설업에 뛰어들었다. 1947년 현대건설을 창립한 그는 처음에는 작은 공사를 맡으며 기반을 다졌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나라가 폐허가 되자 그는 이를 기회로 삼았다. 전쟁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하는 국가 재건 사업에 적극 뛰어든 것이다. 그의 전환점이 된 것은 미군 공사 수주였다. 당시 많은 기업이 미군과의 계약을 따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주영은 성실한 시공과 뛰어난 실행력으로 신뢰를 얻었다. 이후 정부가 추진한 한강 인도교 복구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현대건설의 이름을 알렸다. 길을 만들자, 다리를 놓자, 건물을 짓자. 그는 단순한 시공업자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개척자로 성장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 위에 도로를 깔고 폐허가 된 도시에 건물을 세우며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기초를 다졌다. 그의 신념은 그 자체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다. 정주영 회장의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일화가 있다. 바로 조선소 건립이다. 1970년대 한국은 배를 만드는 조선업의 불모지였다. 당시 조선을 제대로 하는 나라는 일본, 독일, 영국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한국이 조선을 한다고?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나 정주영은 달랐다. 그는 직접 영국으로 가서 배를 사겠다고 했고 조선소를 지을 자금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 조선소 건립을 위해 돈을 빌려야 했던 그는 은행을 설득하기 위해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바로 거북선이었다. 우리 조선의 역사는 50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확보한 선박 주문서를 제시하며 계약을 따냈음을 증명했다. 결국 그의 강한 의지와 비전은 은행을 움직였고 현대중공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 후 울산의 허허벌판에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배 한 척 만들지도 못한 현대중공업이 첫 주문을 받은 것은 두 척의 초대형 유조선이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는 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의 조선소가 되었고 대한민국을 조선강국으로 탈바꿈시켰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었다. 대기업들은 줄줄이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정주영은 오히려 기회를 찾았다. 지금이야말로
도전할 때다. 그는 현대그룹을 재정비하며 위기를 돌파했고 그의 기업은 여전히 살아남았다. 그는 단순히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사명감이 있었다. 1998년 그는 소떼 1001마리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했다.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그의 도전이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그는 스스로 길을 만들고 있었다. 정주영 회장은 언제나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승부사였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았고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밀어붙였다. 그의 경영 방식은 신중함보다는 뭐 아니면 도에 가까웠다. 하지만 바로 그 과감함이 현대그룹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었다. 정주영 회장은 돈을 버는데 천재적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돈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화려한 사치나 과시를 멀리했고 돈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여겼다. 돈을 쓰는 방식에도 확고한 철학이 있었다. 돈이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지만 쓸데없는 낭비는 철저히 배제했다. 그의 돈 쓰는 법은 단순한 사업 투자와는 거리가 있었다. 오히려 그는 돈을 쓸 줄 알아야 진짜 부자가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그는 검소했다. 현대그룹을 이끄는 거대 기업인이었지만 사적인 소비에는 무관심했다. 값비싼 양복보다 실용적인 옷을 선호했고 고급 승용차 대신 업무에 효율적인 차를 선택했다. 해외 출장을 가도 최고급 호텔보다는 실속 있는 숙소를 이용했고 식사도 간단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돈을 써야 할 곳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직원들에게는 인색하지 않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투자라면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실행했다. 돈을 개인의 만족이 아닌 기업과 사회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봤던 것이다. 가족들에게도 돈을 대하는 태도는 똑같았다. 그는 자녀들에게 거액의 유산을 남겨주는 대신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을 운영하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단순히 혈연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자리를 맡기는 일이 없었다. 현대를 운영하는 것은 오로지 능력의 문제였고 가족이라 해도 실력이 없으면 돈과 권한을 쉽게 줄 수 없었다. 그가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은 돈을 버는 법보다 돈을 지키는 법, 그리고 가치 있게 쓰는 법이었다. 사회 환원에 대한 철학도 남달랐다. 그는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교육 사업과 장학재단 설립,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를 실천했다. 하지만 그의 기부 방식은 단순한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었다. 정주영의 돈 쓰는 방식은 결국 하나의 원칙으로 귀결된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해야 돈이 생긴다. 그는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돈은 기업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도우며 사회를 발전시키는 수단이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와 철학을 결정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정주영 회장은 혼자서 현대그룹을 만든 것이 아니다. 그는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과감한 신뢰를 보냄으로써 조직을 성장시켰다. 사람을 쓰는 방식에서도 그의 철학이 드러났다. 그는 학벌이나 배경보다 실력을 우선시했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었다. 현대그룹이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독특한 인재 경영 덕분이었다. 정주영은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 아니라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서류에 적힌 스펙이나 경력보다는 직접 만나 대화해보며 그 사람의 태도와 실행력을 평가했다. 실제로 그는 학벌보다는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했다.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보다 직접 손을 움직여 일해본 사람이 더 믿음직하다고 생각했다. 현대건설이 초창기에 미군 공사를 따낼 때도 그는 영어를 못했지만 사람을 잘 쓸 줄 알았기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았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낌없는 기회를 주었다. 그가 중요하게 여긴 또 다른 원칙은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이었다. 현대그룹의 핵심 인재 중에는 한 번쯤 큰 실수를 했던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한 번 실패했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을 맡기기도 했다. 그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에게도 많은 도전을 요구했다.
완벽하게 일하는 것보다 일단 부딪혀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조직 내에서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도록 했으며 경력이나 나이보다 능력과 성과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부하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라. 이 원칙 덕분에 현대그룹은 강한 실행력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많은 대기업들이 가족 중심의 운영을 고수했지만 그는 능력이 없다면 회사를 맡기지 않았다. 자녀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직접 실무를 경험하게 했고 충분한 역량이 쌓이기 전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 거인들은 정주영 혼자만이 아니었다. 그의 앞에는 삼성의 이병철, LG의 구인회, 대우의 김우중 같은 강력한 라이벌들이 있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회사를 키웠고 때로는 경쟁자로, 때로는 협력자로 얽혔다. 삼성의 이병철은 계획적인 경영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가며 회사를 성장시켰다. 반면 정주영은 정반대였다. 생각이 나면 바로 실행했다. 조선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병철은 배를 만든다고 라며 믿지 않았지만 정주영은 곧바로 울산에 조선소를 짓고 세계 최대 조선소를 만들었다. 신중함과 대담함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LG를 창립한 구인회는 조직의 안정과 품질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철저한 관리와 기술 개발을 통해 LG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웠다. 하지만 정주영은 조금 달랐다. 그는 기회가 보이면 잡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움직였다. LG가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동안 정주영은 중동으로 날아가 한국 건설업의 해외 진출을 이끌었다. 방식은 달랐지만 둘 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대우의 김우중은 정주영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 두 사람 모두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했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김우중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철학으로 대우를 키울 때 정주영 역시 현대건설을 앞세워 전 세계에 한국 기업의 존재를 알렸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었다. 김우중은 너무 빠르게 회사를 확장하다가 위기를 맞았지만 정주영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심 사업을 지키며 현대그룹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이들과의 경쟁은 정주영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삼성, LG, 대우와 경쟁하면서 그는 자동차, 건설, 조선 등 다양한 사업을 확장했고 결국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다. 필요할 때는 협력하며 한국 경제 전체를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정주영과 그의 라이벌들의 경쟁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모습이 지금과는 달랐을 수도 있다. 정주영은 그 중심에서 거칠고 빠르게 움직였고 결국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상징이 되었다. 정주영 하면 성공 신화가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실패를 대하는 태도였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의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 뛰었다. 그가 무너졌던 순간들은 많았지만 그보다 더 많았던 것은 다시 일어서서 성공으로 바꿔낸 순간들이었다. 그가 겪은 큰 실패 중 하나는 경부고속도로 공사였다. 1960년대 말 한국은 제대로 된 고속도로가 없었고 정부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다. 현대건설이 이 공사를 맡았지만 문제는 자금과 기술이었다. 당시 한국은 제대로 된 도로 건설 경험이 부족했고 전문가들조차 불가능한 일이라며 반대했다. 공사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난관이 계속 터졌다. 토질이 약해 도로가 쉽게 무너졌고 비가 오면 공사 현장은 진흙탕이 되었다. 비용은 계속 늘어났고 현대건설은 큰 적자에 시달렸다. 하지만 정주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직접 현장을 돌며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부족한 기술은 외국 사례를 연구해 적용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작업 방식을 바꿨다. 결국 경부고속도로는 계획보다 빠르게 완공되었고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인프라가 되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는 현대조선소 건립 당시의 위기였다. 조선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던 현대는
첫 선박 건조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기술이 부족했고 숙련된 인력도 없었다. 외국의 조선업체들은 현대가 배를 제대로 만들지 못할 것이라며 비웃었다. 실제로 첫 번째 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설계 오류가 발견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배의 균형이 맞지 않아 출항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주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문제 해결을 위해 최고 전문가들을 불러들였고 작업 방식을 조정하며 끝까지 배를 완성해냈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조선소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하나의 실패는 1997년 IMF 경제위기 때였다. 한국 경제가 휘청이며 대기업들이 연이어 도산했고 현대그룹도 큰 타격을 입었다. 정주영의 공격적인 확장 전략이 오히려 위기 속에서 부메랑이 되었다. 현대그룹은 구조조정 압박을 받았고 일부 계열사는 결국 현대그룹에서 분리되었다. 하지만 정주영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사업을 재정비하고 핵심 산업에 집중하면서 그룹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기업들이 위기 앞에서 쓰러질 때 그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도전할 때라며 다시 달려갔다. 정주영이 보여준 실패, 극복 방식은 단순하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끝까지 찾는 것.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했다. 그의 철학은 지금도 많은 기업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그는 하루 24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그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철저한 시간 관리와 자기 통제력이 어떻게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는지를 알 수 있다. 정주영 회장은 새벽 4시면 눈을 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그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믿었다. 새벽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었다. 조용한 새벽에 머리를 맑게 정리하고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며 하루를 준비했다. 그가 새벽을 활용한 이유는 단순했다. 낮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결정을 요구했고 바쁜 일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새벽에는 오직 자기 자신과의 시간이 있었다. 이때 그는 중요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처럼 하루를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는 것은 그의 가장 중요한 성공 습관 중 하나였다. 정주영은 복잡한 일정표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단순하지만 명확한 목표를 세웠다. 오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하루 동안 그것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하려 하면 집중력이 분산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핵심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예를 들어 조선소를 지을 때 그는 조선소를 완공하는 것이라는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았다.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그는 작은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최종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 하루 일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정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사무실에서 서류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으로 가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다. 정주영은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현장에 가면 답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식사를 마치면 곧바로 공사 현장이나 공장으로 향했다. 현대건설을 키울 때도,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운영할 때도 그는 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했다. 현장에서 그는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했다. 보고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문제가 생기면 내게 보고하지 말고 직접 가서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는 것이 그의 시간 관리 방법 중 하나였다. 점심시간도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었다. 그는 식사를 하면서도 사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고객, 협력업체 관계자, 정부 인사 등 다양한 사람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라 사업을 위한 회의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 많았다.
점심시간마저 허투루 쓰지 않고 하루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 했다. 점심 이후에도 그의 일정은 바쁘게 돌아갔다. 오후에는 임원회의를 진행하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한 미팅을 했다. 그리고 또다시 현장으로 향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는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직접 움직이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그의 스타일이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결정과 실행이었다. 불필요한 회의는 최소화하고 중요한 결정은 빠르게 내렸다. 회의를 하더라도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논의했다. 회의는 10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했다.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실행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일했지만 저녁 시간만큼은 가족과 함께 보내려 했다. 그는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다. 하지만 이때도 그냥 쉬기보다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는 자녀들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가치관이라고 강조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도 그는 하루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날 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을 간단히 정리했다. 그리고 밤 10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다음 날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정주영은 바쁜 와중에도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실용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 다양한 책을 읽었고 특히 역사서를 즐겨 읽었다. 정주영은 비즈니스 세계를 전쟁터와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손자병법에서 전략과 전술을 배웠고 이를 사업에 적용했다. 특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문장은 그의 경영 철학과 맞닿아 있었다. 그는 시장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 경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익혔다. 정주영은 나폴레옹의 리더십과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라고 말한 점을 깊이 새겼다. 이는 그의 대표적인 철학인 해보기나 했어. 와 맞닿아 있었다. 그는 어떤 일이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을 싫어했다. 정주영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서 배운 교훈을 직접 실천했다. 해보기나 했어? 이 말은 그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장이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어렵거나 불가능해 보이면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정주영은 일단 부딪혀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조선소를 지을 때도, 자동차 회사를 만들 때도, 중동 건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주변의 반대를 들었지만 항상 해보고 나서 결정했다.